튜브라고도 하고 뱅크 튜브라고도 하죠. 베어 튜브. 이렇게 핀이 달려있지 않는 튜브. 그 튜브인데 그 튜브가 이제 요게 쫙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더 튜브입니다. 튜브들이. 그래서 이 베어 튜브들이 여기서 어떤 이 가스가 통과를 하면서 이 열을 이제 흡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증기가 이제 발생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보일러 전열 면적 계산할 때 이제 얘기 나올 부분인데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퍼네스 월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퍼네스 월로 호칭을 하고요. 요게 이제 디비전 월로 호칭을 하고 중간에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멤브레인 월이라고 그래갖고 튜브하고 튜브 사이에 핀이 형성이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튜브와 튜브 사이에 어떤 그 플레이트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멤브레인 월 형태로 안 썼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브릭을 쌌어요. 튜브에다가 이제 브릭을 쌌어요. 브릭을 싸갖고서 그 브릭이 이제 여기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그 단열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멤브레인 월이라고 그래갖고 튜브와 튜브 사이에 핀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효율도 흡수하는 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연소하다 보면은 어떤 중간에 어떤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진동에 의해서 이게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브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멤브레인 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죠. 용접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방열을 이 멤브레인 핀에서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효율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퍼네스 월이라고 그러고 이게 디비전 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이드 월 또는 뱅크 튜브 사이드 월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앞부분 다시 얘기해서 이 앞부분을 프론트 월, 요 뒷부분을 리어 월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열 면적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전열 면적을 그러면 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전열 면적을 이게 보일러가 용량도 많고 또 타입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보일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 용량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100톤짜리 보일러가 있고 어떤 경우는 50톤짜리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톤짜리 있고 50톤짜리가 있는데 100톤짜리가 전열 면적이 예를 들면은 100이라고 그랬는데 50톤짜리 보일러의 전열 면적은 만약에 90이다. 그러면은 또 설계가 50톤짜리 용량이 90으로 크게 설계한 거죠. 과연 설계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전열 면적으로서 간접 설계 디자인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체로 보면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스팀 드럼이고요. 이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워터 드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비전 월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월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에 번호로 이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이 가스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쪽 디비전 월을 지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뱅크 튜브로 해서 나중에 이쪽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폐열 보일러인데 폐열 보일러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일부 제가 하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여기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 커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기 커피 드시고 계시지만 커피 드시고 나면 커피 이제 원 저기 갖고 와서 동서식품이라 이런 데서는 이제 커피 원 갖고 와서 나중에 이제 그 껍데기를 저기 하고 안에 이제 그 부분만 추출해서 이제 커피로 만드는데 그럼 그 껍데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버리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돈이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떼워서 여기에 증기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이 커피 찌꺼기도 없애줬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저 타이어 공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타이어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스크랩 같은 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불량도 나올 수 있고, 중간에 이제 타이어를 만들고 나면 남은 스크랩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버리는 것도 또 폐기물 내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연소를 시켜서 그것도 이제 증기를 발생시켜서 증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최근에는 유가가 뭐 120, 뭐 150까지 갔을 때는 뭐냐면 각 회사에서 일반 일반 연료를 쓰는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돌질 안 했어요. 거의 돌리는 이런 폐기물 하는 폐열 보일러라는 이런 걸 많이 돌렸어요. 상당히 그래서 효자 종목으로 이제 배드가 있었지 이 폐열 보일러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소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가 가서 통과를 나가면 여기에 이 튜브 내에 이제 열을 흡수해서 증기가 이제 여기서 배포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노통 연관식하고 이제 수관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많이 쓰고 있는 노통 연관식은 어떻게 쓰고 수관식은 어떻게 쓰고 또 이거의 장단점은 어떻고 그래서 노통 연관식과 수관식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하 추정성에는 이제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 수관식이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노통 연관식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보유 수량을 많이 보유를 해요. 많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부하 압력 변동에 대해서는 이쪽 노통 연관식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관식에 비해서. 그런 반면에 부하 추정성은 우수하지만은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이거는 이제 그 보유 수량이 노통 연관식에 비해서 수관식이 적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헌팅이 되죠. 그래서 보통 수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어를 3요소식 그 제어를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부하 변동에 의해서 이 압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헌팅도 줄여주면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너 비례 제어가 가능하고 저부하에서 연소 가능하고 뭐 현장 시스템 용량에 따라서 버너 가스 연소량 그 자동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뭐 수관식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하여 그 보유 수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15톤 이하 포화진기를 사용하는 생산 공장 및 건물 사용된다는 얘기죠. 15톤 포 아워면 시간당 15톤 보통 이하로 권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업체 같은 경우 30톤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항상 그 노통 연관식하고 수관식하고 고려할 때는 보통 그 기관실이라든지 보일러실이 보통 이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통 연관식은 아까대로 이제 그 어떤 패키지 유니트 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지하로 운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노통 연관식이 아니라 용량이 적은 거라도 또 수관식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관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튜브하고 드럼하고 이제 튜브 같은 현장에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유니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이 안 됐을 때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관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노통 연관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적은 용량이라든지 저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통 연관식 수관식에 비해서 약간 좀 싸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이 적게 한다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 15톤 이하의 포화증기에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관식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용으로서 부하 변동이 심해요. 그 부하 변동이 이제 심하면 증기질이 양호한 이런 생산에 적합하다는 얘기. 그래서 압력이 높은 거라든지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관식으로 많이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연수는 이게 15년, 20년으로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일러를 선정할 때는 항상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특히 요즘같이 유가가 비쌀 때는 초기 투자비를 얼만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가 어느 정도 썼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연료비가 뭐 연간 따지니까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새 걸로 바꿨을 때, 새 자동차로 바꿨을 때 그때 연료비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수명을 다했을 때까지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 보일러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컨트롤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 그래서 여기서 수명이 나와 있는 거는 15년에서 20년.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계속 그 타당성 검토해서 이걸 계속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이건 전 후연실의 조립 시기부는 연관 청소나 뭐 연관 교체가 용이해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이제 절감된다는 얘기고, 오랜 기간 사용 후 연관이 한 개라도 파손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반면에 수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가 어렵고 튜브 교체 시 이제 뭐 전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뭐 몇 개도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비가 이제 조금 노통 연관식에 비해서 좀 많이 든다는 어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간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대형 사고 이런 게 났을 때는 수간식 같은 경우는 노통 연관식에 비해서 노통 연관식 특체 전체가 어떤 압을 받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튜브 쪽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튜브 한두 개만 탁 나가고 말아요. 수간식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고압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간식 형태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계도 또 간단하고요. 그래서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고압용을 하다 보면은 동체 직경이 크다 보니까 뒤에 이제 강도 계산 때 일부 이제 그런 어떤 수식이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체가 엄청 커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에너지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적용을 합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적용하는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이제 두께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두께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특히 노통 같은 경우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노통 연관식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이유도 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노통 연관식하고 수간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 대충 이제 노통 연관식하고 수간식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 부분인데, 장단점은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장점하고 단점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장점 같은 경우는 노통 연관식 같은 이제 그 보일러 구조 간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유 열량이 많아 그 부하 변동에 민감하고 증기실 최적이 이제 크므로 이제 건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조립 출고 시 현장 조립이 이제 그 공장에서 다 조립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현장 작업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보일러를 검토를 하든지 보일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거의 공장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걸 작업할 수 있는 게 좋은 이유가, 일단은 현장에서 했을 때 현장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어떤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거. 공장에서는 어떤 좋은 기계라든지 좋은 어떤 시설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떤 그 좀 질 높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만은 현장에서 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장에서 많이 조립해서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검토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이 보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 때는 열 손실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이 반입구가 보일러를 집어넣는 반입구가 적다 보면은 거꾸로 보일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컴팩트하고 이렇게 하다. 그런 반면에 수간식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라든지 고온 고압에 이제 적합하고, 그 다음에 보유 수량이 이제 적어서 이제 처음에 가동 시 초기 스타트가 빨라지는 거죠. 노통 연관식에 비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고 반입구가 좋을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결과적으로 이제 노통 연관식이 되겠죠. 노통 연관식에 비해서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 내부 소재 및 점검이 불편하다는 거, 현장 조립 소요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 설비가 많이 든다는 거, 기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를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은 뭐 노통 연관식, 수간식, 뭐 한 폐열 보일러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그런 거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뭐 직접 만들고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노통용관식 이렇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여러분들이 보일러 메이커라든지 보일러에 관련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노통용관식, 원통용 같은 경우는 노통용관식 가장 많이 쓰지 않아요? 그치? 수관식 같은 경우, 자연순환식이 좀 많이 쓸 거고, 강제순환식 같은 경우 고압일 때 많이 쓸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요번에 스팔렉스 학부 교육을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일러를 설계를 할 때 이제 뒤에 이제 수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보일러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런 보일러 설계를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일러를 설계할 때는 보일러 설계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라든지 고객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장도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법규 관련도 검토를 해야 돼요. 요것이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가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고객이 실제로 요구하는 보일러는 B란 타입을 원했는데 나는 잘못 얘기 들어갖고 A란 타입으로 설계를 하고 A란 타입으로 제작하고 설치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의 반입 조건이 안 좋은데 반입구가 안 좋은데 수관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노통용관식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하게 뭐 보일러를 뭐 잘못 제작해갖고 나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키 부분이 법규상으로 이거 맞지도 않는 보일러인데 이거를 뭐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도 큰일 나겠죠, 나중에.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상기돼 있어요. 그죠? 첫 시간이라든가. 근데 저도 항상 보면은 어디 가서 이제 그 강의 들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졸려 이상하게 막 졸리고 막 따분하고 근데 또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은 또 물론 이제 제가 떠드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똑같구나. 그리고 보면은 참 이렇게 양복 딱 입고 그러면 어디 친구들 만나고 이러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점잖게 행동하죠. 근데 뭐 여기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시면 되겠지만 예비군복이라든지 뭐 군복 입고 그냥 그 바닥에 딱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여자들 휘파람도 휙휙 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했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상당히 첫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피곤하고 또 이제 뭐 이 보일러 이거 하면 좀 딱딱할 수 있죠. 그죠? 딱딱할 수 있는데 근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틀간이 소중한 시간 같아요. 이틀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뭐 얘기하는 도중이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현업에서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도 또 같이 공감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일러를 설계할 때 보면은 이 처음에 설계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상세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 및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시운전 이렇게 완료. 이게 이제 보일러 설계에 보일러를 이제 제작하고 최종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계 부분은 여기 어떤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 관리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자가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이쪽에 그 면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데 기본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설계고 상세 설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 이제 열 설계, 구조 설계,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배치 설계. 이것도 배치가 보일러를 본체를 아무리 잘 디자인해도 이게 배치가 안 맞으면은 이 보일러 룸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일러가 뭐 에리아가 좁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라도 키워야죠. 이렇게 위로라도 키워야죠. 옆으로 안 되면. 그리고 또 길이 방향이 아니다. 그럼 폭이라도 키워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배치 설계에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도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일러를 설계를 하는데 이 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수입해야 되느냐, 참 국내 자재를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 배선 한번 이렇게 약식으로 해도 뚫어봐야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좀 더 상세한 설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러분 나오는 보조기 같은 경우 팬이라든지 펌프라든지 뭐 버너라든지 이런 것도 보조기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때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법규 관련 서류 및 각종 요령서 및 절차서, 그다음에 강도 배선 이런 것들이 보통 상세 설계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서류라든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제작, 설치, 시운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일러를 아까 열설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일러를 검토할 때도 보면은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 보일러를 설계를 하는데 수계산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들 뭐 CFD라고 아시죠? 이동해서 뭐 어떤 이 열이나 이런 거 가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그 컬러풀하게 되어 갖고 하는 거 이동해서 아시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설계 한 경우 있는데 유동해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비쌉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내 보일러 쓰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한 95%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랭귀지 이제 포천화되어 있어요. 포천화되어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인풋 데이터예요. 어떤 이런 인풋 데이터를 이제 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실행은 이제 도스로 실행을 해요. 포치라는 랭귀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아웃풋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처음에 내가 설계했던 부분하고 이게 이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를 이제 결과를 보고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또 이 보일러를 주문한 사람한테 이런 어떤 자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웃풋 결과가 갖고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제출을 하고 설계할 때도 이거를 갖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열설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보일러가 뭐 A라는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보일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보일러를 검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한데 라고 하면 옛날에 한 파일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어떤 열설계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도 한번 그 검토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캐파시티라고 돼갖고 이제 보일러 용량이 30톤, 로드는 100%로 할 거냐, 이제 100%, 뭐 디자인 압력은 뭐 얼마냐, 그 다음에 운전 압력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급수 온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쫙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보일러만 해갖고는 효율이 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표열 회수 장치, 뭐 가스 에어프리터 공기열기라든지 에코노마이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아까 실행 파일로 하면은 그 결과가 아웃풋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일러 용량이 30톤이고 로드가 100%고 디자인 압력이 30kg, 운전 압력이 20kg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게 상세하게 뭐 팬에 대한 어떤 결과, 뭐 그 다음에 보일러 자체의 어떤 흡수 열량, 보일러에 대한 배기가스 온도, 풍압 얼마 쫙 다 나온다.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보일러에 대해서는 수계산으로 안 해도 돼요. 특히 이거를 수계산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는 어떤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값이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뮬레이션 해다 그러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쫙 합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원하는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는 이 사이즈는 또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해서 다시 또 프로그램 돌립니다. 지가 또 시뮬레이션을 쫙 해요. 그래서 오케이 했을 때는 오케이 해갖고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수계산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계산으로 해서 설계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또 정확하지도 않지만 이걸로 했을 때는 뭐 설계를 했을 때는 뭐 금방 나올 경우에는 한 10분이나 20분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많이 걸려 1시간 정도. 근데 수계산으로 했을 때는 며칠 해야 돼요. 며칠 해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수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게 이제 그 퍼네스 부분인데, 퍼네스 부분에서 어떤 퍼네스에 대한 어떤 뭐 최적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어떤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열량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네스 지나서 가스 레션 참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퍼네스 쪽에서 어떤 평균 어떤 그 화염 온도는 이제 1580도. 이건 이제 연료를 지금 LNG에 썼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그 퍼네스 쪽에서 이 그 연료가 열량을 흡수하는 열량이 지금 요거죠. 그래서 796만 2천 뭐 킬로칼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뭐 퍼네스 찬바 쪽에 이제 볼륨이 얼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은 퍼네스 쪽에 보면 논의 부하율이라는 게 있어요. 논의 부하율. 논의 부하율이 뭐냐면은 이 최적 대비 이 내 열량.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자꾸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뭐야? 녹수죠, 녹수. 물론 속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연료에서 되고. 그래서 녹수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하고도 영향이 있냐면, 보일러 설계할 때 이 논의 부하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논의 부하율. 다시 얘기해서 퍼네스 자체를 얼만큼 크게 하면 할수록 논의 부하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보일러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논의 부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죠. 그래도 최대한 자재를 적게 쓰고 컴팩트하게 하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부하율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점점 너무 커지겠죠. 너무 커졌을 때는 녹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연소 자체가 안정되게 연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화염이 벽도 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안정되게 이제, 퍼네스 이 찬바가 컸을 때는 안정된 연소가 됐지만은, 이게 너무 조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소가 치고, 바이브레이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논의 부하율인데, 일반 산업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논의 부하율을 한 60만 정도 이렇게, 60만이나, 뭐, 심한 경우는 한 70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발전용 같은 경우는 한 25만 정도 보였죠. 발전용 같은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발전용은 산업용에 비해서 좀 더 어떤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설계하는 부분들이 더 어떤 세프티 팩터를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 부하율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결과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보일러에 이제 튜브가 쫙 있는데, 보일러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배기가스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일러 배기가스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걸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보일러 쪽에서, 전열 면적이 얼마고, 전열 면적이 예를 들면 372라고 이렇게 전열 면적이 나와 있죠. 372. 그 다음에 요거는 without wall, 다시 얘기해서 디바이딩 wall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드 월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뱅크 튜브의 그 전열 면적일 경우는 354인데, 그래서 뒤에 수계산으로 전열 면적을 계산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열설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떤 노르말 속도는 얼마다. 속도가 이게 너무 빨라졌을 때는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속도하는 것, 너무 느리게 이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쪽에 보면 이렇게 이런 어떤 통합 손실 부분이 있어요. 보일러 쪽에 가스가 지나가다 보면은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연설계 프로그램 돌릴 때 자기가 이렇게 쫙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펜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수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설계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데이터를 주게 되면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핀을 설치한 어떤 에코노마이저도 절탄기인데 이때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설계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코노마이저 지나서 이때 이런 식으로 가스 쪽에 이제 285도인데 이때 이제 177도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물측 같은 경우는 130도에 그 물이 들어가서 157도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에코노마이저를 통과한 그때 프레셔 드롭 같은 경우는 이 49.5 약 한 50mm AQ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에코노마이저 예를 들면 공기열기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보일러 효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효율이 지금 저희 발량기 중일 때는 94%, 고위 발량기 때는 이제 86%다 이런 식으로 효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일러 쪽에서 이제 용량이 30톤이고 운전 압력이 26kg고 그때 온도가 이거고 그랬을 때 급수는 브로다운이 약 600kg 2% 정도 브로다운 되니까 실제로 급수 들어가는 거는 30.6톤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때 토탈 이제 그 흡수하는 열량은 이렇게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연료 소모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연료 소모량이 최적 기준일 때는 1326 노르말 맥스 함승 퍼 아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1458 정도 이렇게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어떤 모든 어떤 데이터 이런 결과들이 요 연설계 프로그램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수계산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는 부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샤트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쫙 다 썸머리가 되죠. 그래서 에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64.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 토탈 430mm AQ 정도 이렇게 프리샤트록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연설계 기준을 해서 해갖고서 이제 이 보일러 쪽에 이제 그 강도 계산을 하게 됐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열 관계, 열 흡수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게 그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강도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또 부식에 의해서 이 튜브라든지 이게 또 점점 이제 이게 두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과연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아까 연설계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일러 이제 그 강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강도 계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강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보일러는 이제 30톤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30kg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은 26.5kg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그때 후열 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러 같은 경우 다 용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접을 하고 나면 뭐가 발생합니까? 뭐가 발생하죠? 응력이 발생하죠. 잔용력이 그죠? 잔용력이 발생하면 잔류 응력이 발생한 그거를 그대로 놔뒀을 때 나중에 그분이 취약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잔류 응력 발생된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후열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용접을 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라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방사선 검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러는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보일러 강도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쫙 그 구조명세서라고 그랬고, 이게 보일러의 기능적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보일러 부분 같은 경우는 압력 얼마고, 전위 면적 얼마고, 그 다음에 보일러 쪽에 이제 여기 상드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드럼 또는 스팀드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드럼은 하드럼 또는 그 워터드럼으로 보면 되죠. 요게 이제 그 아까 앞장하고 요게 뒤에 쭉 나머지 몇 개만 지금 제가 취합을 했지만, 요게 에너지 관리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류가. 에너지 관리 공간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안전하게 보일러를 만들었는지, 진짜 이게 뭐 거짓말로 해서 그냥 그 얇은 거를 쓰고서 이 보일러를 만들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너지 관리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보일러를 뭐 발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런 소리 한번 갖고 와봐라. 됐는지 한번 확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서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두께를 여유를 더 줬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여기 튜브 같은 경우도 뭐 ESDH 그 340이라든지 뭐 구경은 얼마짜리 쓰고 두께는 얼마짜리 쓰고 여기에 튜브 볼수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상세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뭐 65A가 50A를 이제 각각 하나씩 썼다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열 면적. 전열 면적은 그럼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열 면적을. 이거 그대로 해야 돼요. 자, 전열 면적은 보면 아까 이제 그 퍼네스 월 튜브 부분하고 프론트 니어 월 튜브, 그 다음에 프론트 저기 그 뱅크 튜브 쪽에 아까 이제 퍼네스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뱅크 튜브, 그 다음에 뒤에 사이드 디바이딩 그 월하고 사이드 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전열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튜브 같은 경우는 한 면만, 그러니까 이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보일러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일러 튜브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멤브레인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이제 포화수가 들어가 있겠죠. 포화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안쪽이고,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라고 그러면 이쪽 이제 보온이 돼 있겠죠. 여기서 이제 퍼네스 같은 게 연소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디바이딩 월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뱅크 튜브 같은 게 이제 튜브가 잔뜩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드 월. 그러면 이 튜브, 보일러 튜브 같은 경우는 이쪽 한쪽 면만, 이쪽 면만 지금 열을 받고 있잖아요. 반대쪽은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 면만 받았을 때, 그때 튜브하고 요 핀에 대한 계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보면은 TSB 6233에 보면은,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면만 복사열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열만 받겠죠. 이쪽은 직접 화염 복사열을 받는 부분이고, 이거는 접촉열을 받는다는 얘기죠. 접촉열을 받았을 때 알파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알파, 그 다음에 핀의 폭, 핀의 길이, 핀의 개수고, 요거는 이제 튜브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건데, 요게 튜브 부분은 요게 파이 D 곱하기 L 곱하기 튜브 개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0.5를 준 거는 요 반만 계산하는 얘기죠. 요 튜브만, 이거만 먼저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만 먼저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건 먼저 계산하는데 지금 반만 열 받았으니까 그래서 0.5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핀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튜브에 대한 계산이고 그래서 이제 튜브 계산이 42.8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핀에 대한 부분도 핀이 한쪽 면만 복사를 됐을 때는 개수를 0.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0.5. 그래서 0.5를 준 겁니다. 0.5 곱하기 핀의 폭에다가 핀의 길이에다가 개수 이렇게. 그래서 퍼네스 월 이쪽 부분의 퍼네스 월을 전면적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KSB 6233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KSB 6233을 직접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캠코 코드라고 있어요. 캠코 코드. 캠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캠코 코드 그거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어떤 보일러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캠코 코드. 그래서 보일러 제작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런트하고 이 퍼네스 쪽 다시 얘기해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퍼네스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튜브에 대한 부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핀에 대한 부분 이것도 복사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뒤쪽 니어 쪽 퍼네스 쪽의 니어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뱅크 튜브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이건 핀도 없는 거예요. 가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이건 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 튜브 전체 면적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뱅크 튜브는 50.8에 2.9T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쉽게 그냥 파이 B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건 0.5로 안 곱해졌죠. 그죠?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일러의 전열 면적의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 뱅크 튜브에서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 튜브 개수하고 길이만 두드려 갖고 이게 그러면 그때 전열 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이게 한 358 정도 나왔죠. 아까 이 보일러 전열 면적이 약 한 503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뱅크 튜브에서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디바이딩 월, 요건 좀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디바이딩 월은 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거. 뱅크 튜브, 이 뱅크 튜브를 지나서, 그래서 한쪽 면은 뭐를 받아요? 복사열을 받고, 한쪽 면은 접촉열을 받죠. 그죠? 한쪽 면은 복사열, 한쪽 면은 접촉열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0.5를 안 해주고 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 튜브 직경 전열 면적 계산해줬고요. 그 다음에 알파 다시 얘기해서 이 상수값은 한쪽 면은 복사열을 받고 한쪽 면은 접촉열을 받았을 때 0.7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0.7. 그래서 0.7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월 끝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접촉열을 받죠. 이렇게. 그죠? 한쪽 면만 접촉열을 받으니까 그때 개수가 이건 0.2를 주게 됐어요. 0.2. 접촉열을 받으니까. 이 튜브는 한쪽 면만 튜브 저기니까 이건 0.5를 주고요.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은 토탈 전열 면적이 503.33 나오죠. 그래서 약 503. 근데 이 전열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 그렇고 연관식, 노통 연관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노통 연관식도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수관식이 이제 복잡하죠, 이렇게요. 근데 이걸 그럼 여러분들 일일이 다 외우고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전열 면적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체 최소 두께 계산인데요. 동체 두께 계산 같은 경우는 안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너무 얇게 제작했을 때는 나중에
뭐 보일러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이런 이 폼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계산을 해도 됩니다. 직접 해도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열을 줬냐는 부분이에요. 한번 이거 하나만 볼까요? 이게 이제 동체 두께 같은 경우는 튜브 시트하고 쉘 시트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보일러 동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일러 드럼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에 이놈은 밑에는 이제 그 튜브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이렇게. 쭉 이제 꼽혀져 있겠죠. 이놈은 두껍게 하고 이놈은 얇게 해요. 근데 이거를 다 두껍게 하면 좋지만은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철판이. 근데 이놈을 왜 두껍게 하고 이놈을 왜 얇게 하느냐?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철판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철판을 이렇게 당겼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똑같은 두께, 똑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렇게 당겼을 때 하고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게 어떤 순간 인장률이 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더 두껍게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얇게 해주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은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특히 대용량이라든지 고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두께에 의해서 돈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나오는 어떤 철판도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수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맹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철판의 두께를 이제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거는 두껍게 해야 되고 얇게 되는지. 자,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튜브 시트가 지금 요겁니다. 이게 튜브 시트입니다. 튜브 시트인데 이 튜브 시트 같은 경우는 요 직경이 요겁니다. 1086.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 허용 인장 응력. 허용 인장 응력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응력이 있는데, 이 응력은 어떤 이 그 철판이 어떤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 힘으로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허용 인장 응력이라는 건 여기 안전율까지 포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철판이 견딜 수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허용 인장력이 이제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표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질만 딱 두드리면은 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SB480이 이제 케이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12.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광구멍 효율. 광구멍 효율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그 구멍이 이런 식으로 이걸 펼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 구멍,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제 피치를 보면 되거든요. 이 피치가 있는데 이 광구멍 효율은 이 피치에다가 이 구멍의 직경을 빼준 요게 이제 그 광구멍 효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꺼운 걸 쌓인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 지금 여기 그 쉘 튜브 같은 경우는, 쉘 그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효율을 이건 100% 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한 0.32 나오죠. 지금 볼까요? 이 튜브 피치가 76입니다. 지금 튜브 직경인데 튜브 홀이 약 한 50.8이니까 한 51 정도로 보시자는 거예요. 1 정도. 그러면 광구 효율은 76-51, 76 하면 약 한 0.323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피치가
76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뭐 80 한 5 정도 피치도 있어요. 근데 이 폭이 좁은 게 만족하면 큰 거는 당연히 더 만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더 최악의 조건이 있는데. 이 피치가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 철판 두께는 더 얇아져. 더 이거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튜브가 뭐 참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거 좀 엄청 두꺼워져. 요 힘으로 이걸 버티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K값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철판 재질의 상수예요. 상수인데 요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그 재질에 따라서 요 K값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0.4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크게 뭐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이제 이건 부식 뭐 이런 건데 보통 이건 1mm 줍니다. 1mm 주는데 여기는 저희는 조금 더 여유를 줬어요. 3mm 줬습니다. 1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압력에다 직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0에다가 허용 인자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효율. 그 다음에 2에다가 압력, 그 다음에 1-K에 플러스, 나중에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 46.09가 나오거든요. 계산 두께가. 46.09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효율이 이제 100%일 때, 그때는 얼마였냐면 16.41. 여기서 이제 요거를 100%로 계산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참고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호칭 두께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이 철판은 얼마를 썼냐면 48T를 썼어요. 48T를 썼지만은 이 호칭 두께라는 건 뭐냐면 48T지만은 이게 더 두께가 더 커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또 실제 그 두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판 같은 경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허용 이쪽에 허용 그 치가 있어요. 허용치에서 마이너스 한 0.25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0.25 이하로 더 줄어들었을 때는 이 철판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철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48T였지만은 이거는 실제 두께는 허용치를 빼면은 47.7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철판이 47.75가 됐을 때 그때 계산상의 두께는 46.09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전하죠? 48T를 썼을 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유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약 한 몇 미리 차이니까 이게. 약 한 1.6mm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이 정도 여유가 더 있네요. 계산치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산상으로는 실제 사용되는 건 47.75, 호칭은 48T지만은, 근데 계산상은 46.09다 해서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하나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 드럼 직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KSB 6234에 보면은 직경에 대해서, 두께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직경 이상일 때는 얼마를 써라, 얼마를 써라, 얼마를 써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동체 두께 안찌름이 900 이하일 경우에는 6T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6T 이상. 무조건 6T. 만약에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지만은 계산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4T가 나왔다. 그래도 무조건 6T 이상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900 이상, 그 다음에 1350 이하일 때는 8T 이상. 지금 요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8T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계산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기준을 쓰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1350 이상에서 1850 이하일 때는 10T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50 이상일 때는 12T 이상을 쓰게 됐어요. 12T 이상. 근데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검토 대상이 아니죠. 원체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런 반면에 튜브 시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쉘 시트 같은 경우는 동체 안찌름이 1086이고 이때 효율이 얼마입니까? 이건 100%란 말이에요. 이건 구멍이 없으니까 100%예요.
그랬을 때 그때 계산상의 두께는 얼마 나오면 16.4T. 아까 튜브가 있을 때 튜브 홀이 있을 때는 46.00가 나왔는데 16.4T.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멍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혹시 그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튜브가 없는 보일러 있어요. 원스루 보일러라든지 원드럼 형태. 그냥 일반 그냥 커넥팅 튜브라든지 뭐 라이징 튜브, 뭐 다운컨버만 일부 좀 있는 그런 튜브. 그런 경우에는 이거 두께가 압력이 높아도 상당히 드럼 두께가 얇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런 어떤 광공 효율이 그건 100%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쉘 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니까 쉽게 다 여유가 있죠. 그래서 쉘 튜브 같은 경우는 호칭 두께를 25T 정도 썼어요. 25T 썼고 그때 이 규격 허용치를 0.25 빼니까 24.75, 16점 엄청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쉘 튜브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쉘 튜브하고 쉘 시트하고 튜브 시트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용접 각장이 너무 확 극경사로 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두께를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팀 드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일러라든지 검토를 했다. 그러면 과연 두께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내가 쓰고 있는 보일러가 지금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어떤 압력의 어떤 헌팅이라든지 디자인 압력 이상으로 혹시 오버됐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전열 면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드럼의 동체의 두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판입니다. 이 경판. 경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 아까 같은 경우 이쪽 튜브 아까 쉘 플레이트하고 튜브 플레이트 이거는 이제 계산이 됐고 이 양쪽 이쪽 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쪽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 경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접시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구형이라든지 반타원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반타원체 경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판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반구 형태로 거의 원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경판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두께가 더 얇아져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반구형으로 가면 갈수록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접시형. 접시형이 이제 이게 제일 적다고 보면 돼요. 접시형,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반타원, 그 다음에 반구형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접시형이 제일 만들기 쉬워요.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반타원. 근데 접시형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반타원체 경판 두께 계산할 때 압력이 30kg고 그 다음에 경판의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서 반지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그게 이제 977이고 그 다음에 경판의 높이는 이 경판의 높이를 얘기하겠죠. 높이. H가 지금 이제 270. 그 다음에 경판의 이제 저 스몰 R은 이쪽에 경판 이제 소 R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라지 R은 이쪽 큰 경판 R을 얘기하는 거고 이 스몰 R은 이쪽에 소 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 R이 이제 187고 그랬을 때 재질은 SB480을 썼고 SB480의 허용 인장 음력은 12.3이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음열은 경판 같은 경우는 어떤 구멍이 없으니까 이음열은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붙임대 알파는 이게 아까 3mm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mm만 줘도 됩니다. 이거 여유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 없는 그 경판 두께에서 요거는 두께를 이걸 이제 원형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요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경판에 대해서 형상 개수를 이제 요 수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요 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위에 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0.879가 나오죠. 그랬을 때 두께는 PdV 분의 200 시그마 A 이터 마이너스 0.2 P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나온 거 플러스 이제 알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경판 같은 경우는 계산의 두께가 13.5T가 나오죠. 13.5T가. 근데 실제로 호칭 두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13.5T였는데 호칭 두께는 30T를 썼어요. 30T 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경판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동체라든지 이 그 쉘이라든지 이 튜브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면 아까 뭐만 주겠습니까? 실제 호칭 두께에다가 이 규격 허용차에서 0.25만 빼줬죠. 근데 경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경판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프렌딩 머신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눌러주죠.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가공여유에서 가공여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 내지 12% 정도 그 두께. 그래서 여기 한 4.5를 줬어요. 그래서 30에서 0.25 가공여유까지 빼니까 호칭은 30T였는데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25.25밖에 안 되죠. 경판이. 그래서 계산상은 13.5, 25.5, 25.25. 그래도 여유가 있죠, 그래도. 근데 가끔 이제 이게 철판이 어중쩡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공 여유 갖고 약간 좀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잘 만드는데 이런 데는 이 가공 여유를 이제 10% 내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10% 내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 이거는 이제 가공을 할 때 냉각 가공을 하거든요. 열감 가공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냉각 가공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못 하게 되면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두께가 큰 거.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냉각 가공이 열감 가공을 하죠. 뜨겁게. 근데 지난번에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는 경판을 할 때 보니까요. 거의 웬만한 거 거의 얇은 것도 그냥 거의 열감 가공하더라고요. 열감 가공하고 이쪽 뒤에 그러니까 열감 가공하는 부분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걸 굳이 열감 가공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열감 가공을 하더라고요. 얇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고압이라든지 두꺼운 거 하던 그거를 이제 조그만 용량까지 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냉각 가공입니다. 냉각 가공이고 열감 가공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 두꺼운 거 이런 경우는 열감 가공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직경이 이제 얼마 이상 경우에는 이제 몇 이상 되고 그랬을 때 이 계산상 실제로 이제 실제 두께가 25.25였는데 이 계산상의 두께는 이제 13.5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쪽 워러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상의 두께가 10.77 나왔는데 워러드럼은 약 한 25T를 썼죠. 25T를 쓰니까 규격 허용차를 이제 25, 그 다음에 가공여유를 3.8 해서 실질은 21.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강도 계산은 이제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열 면적, 두 번째는 드럼 부분에서 특히 튜브 프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쉘 프레이트를 검토했고 지금은 경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튜브입니다. 튜브. 드럼 했고 다 했는데 튜브는 그러면 과연 안전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튜브 두께는 과연 얼마를 써야 되느냐. 튜브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겠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돈이 비싸죠. 그래서 보일러를 만들 때 이 튜브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커요. 오히려 그 드럼보다도 튜브가 한 전체 보일러 프레셔 파트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70, 80% 될걸요?
드럼보다도. 그래서 튜브 두께에 의해서 코스트가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튜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30kg 압력이었고 튜브 직경은 50.8을 썼어요. 그 다음에 관의 재질은 STBH340E. E라는 거는 뭐냐면은 심레스가 아니고 심이라는 얘기죠. 용접이 됐다는 게 튜브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튜브, 여러분들이 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냐면, 우리나라가 튜브 가공 기술이 옛날에는 상당히 좀 낙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프레이트로 이제 튜브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용접 부분이 뭐 저게 돼갖고 나중에 뭐 니크가 된다든지 크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게 심레스. 그러니까 튜브로 이렇게 용접된 게 아니고 그냥 인발에서 나온 심레스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서는 인자압력에서는 다 감안돼서 두께가 오히려 심레스보다도 더 두꺼운 걸 써요. 쓰고 비용은 오히려 이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이런 튜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이제 뭐 게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굳이 뭐 심레스를 쓸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고압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써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요 튜브 같은 경우는 STBH340E를 썼고요. 그때 관의 허용 인자압력은 7.5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어떤 그 부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0을 줍니다. 튜브 같은 경우. 왜? 이거는 튜브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는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나오진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해갖고 별 같은 경우는 내부 이체가 열을 흡수하는 경우 열 흡수 간벽의 평균 온도는 최저 350도 정형이고, 이제 그 다음에 누설 방지 위에 용접 구조 한 25도 하나. 그 다음에 아래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값을 0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38mm, 38.2mm 초과하고 50.8 이하일 때는 2.6 두께를 그 이상 쓸 경우에는 이 부가값을 알파를 0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야? 50.8에 지금 2.9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압력에다가 튜브 그 직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허용 용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냐면 1mm가 나왔어요. 1mm가 나왔어요. 50.8. 우리가 그 국내에서 보일러 튜브를 많이 쓰는 것이 대부분 다 50.8을 쓰고 있어요. 물론 63.5, 76.2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그 많이 쓰는 게 50.8입니다. 50.8 같은 경우는 뭐 한 30kg 압력인데도 불구하고 한 1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제 이 튜브의 두께는 2.6 썼으니까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튜브 같은 경우는 뭐 2.9 하면 여유가 있는데, 단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튜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그 스케일이라든지 나중에 화학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계산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많이. 항상 2.5 써도. 자, 그러면 이제 드럼 부분 같은 경우, 드럼 사이즈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드럼 사이즈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냐? 드럼 직경은 무조건 큰 게 좋다. 아니야, 이게 지금 맞아 틀려. 막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할 수가 있죠. 옥신각신 할 수 있는데, 드럼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열설계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드럼 거기서 열설계 검토가 돼 있어요. 열설계도 보면은 나중에 드럼 사이즈가 나와서 이게 안 나온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또 드럼 사이즈는, 그래서 드럼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검토의 대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이즈가 너무 적었을 때도 문제가 되고 너무 컸을 때도 문제가 돼요. 너무 커면 과잉 설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한 부분은 좋은데, 드럼 설계는 보통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하고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최적 부분 같은 경우는 드럼이 이제 이렇게 보통 드럼의 수위는 여기 이제 그 드럼의 센터에서 여기서 이제 뭐 100mm 보통 왔다 갔다 이렇게 운전을 시키죠. 근데 드럼 같은 경우는 이 드럼의 최적, 전체 최적에서 이 물 닿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표면적, 그걸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예를 들면서 제가 딱 보면서 내가 뭐 하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딱 보거든요. 여기서 자,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이 실수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제 스팀 용량이 19.3톤이에요. 그 다음에 스팀 압력이 47kg. 그 다음에 드럼 안쪽에 내경이 900mm입니다. 그 다음에 드럼의 길이가 2m예요. 그랬을 때 드럼의 압력 47kg에 대해서 비체적 같은 경우는 약 0.0 요 스팀 테이블에 보면 스팀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스파이크 사크 같은 경우 스팀 테이블 뭐 이런 카탈로그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압력 찾아보면 이렇게 비체적이 나올 겁니다. 이건 비체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체적을 이제 구하죠. 그래서 나오면 이때 요게 이제 실제로 증발되는 것이 약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이때 이 드럼 최적이 이거니까 드럼 최적을 이렇게 구하면은 요 반에 대한 부분 최적을 구하는 0.6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발량을 최적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증기실 어떤 부하에 허용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검토 잘못된 거. 뭐냐? 얘가 이렇게 커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얘가 오히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계산 좀 잘못한 겁니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을 하나 증기실부를 하나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을 한번 검토해보는 거예요. 표면적. 요 표면적. 자, 표면적 부분은 요 표면적은 여기 내경에다가 이 길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1.8m 자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게 허용하는 게 524예요. 그러니까 이 451이 524보다 적으니까 이건 오케이라는 얘기죠. 자, 일단 증발면 부하는 맞아요. 이거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적어지죠. 그죠? 똑같은 증발 양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적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적어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요거는 만족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만족을 안 하죠.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치가 이게 더 크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드럼 직경을 잘못 설계한 거죠. 지금. 이게 잘못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야, 드럼 내경이 어떻게 900이 되고 어떻게 길이가 2000이 돼야 돼? 더 커야지 맞지? 왜? 봐! 틀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사이즈를 다시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드럼 사이즈, 드럼 길이를 지금 2000이었는데 이거를 배로 한번 늘려보자. 4,000으로 해보자. 자, 4,000으로 계산하면은 쭉 계산하면 이게 한 1.2 정도 나오겠죠. 1.2. 그죠? 1.2에서 이걸 나눠주면 약 한 0. 얼마 나오면 약 한 639 나오네요. 여기 한 639 나와요. 639. 그러니까 639는 791보다 적으니까 이게 오케이 되는 거죠. 오케이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요거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3.6이 나오더라고요. 3.6이 나와서 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면 225가 나와요. 이거하고 이거 상당히 여유가 많죠. 오히려 그 표면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2m 했을 때 이건 드럼 설계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이거 4m로 바꾸니까 그러면 최적도 만족하고 이 증기실 부하도 만족하고 증발면 부하도 만족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드럼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딱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럼 부분 같은 경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그 보일러 메이크하고 옥신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드럼이 적어? 충분합니다.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충분해? 증기실 부하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면 이제 약간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깊이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증기실 부하 계산해볼까? 자, 계산했더니 이거부터 이거는 이제 요 증기실 부하라든지 증발면 부하는 이건 이제 표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그 메이커마다 약간은
데이터에는 일본 데이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하고 여기 가국고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정 이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저기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해보니까 야 2m 틀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 지금 드럼 설계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는 만족해도 이거 둘 다 만족해야지. AND란 말이야. AND OR이 아니고 이거와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그럼 4m라면 4m라면 되네. 그럼 오케이.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악의 설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 나온 부분은 드럼 사이즈 이제 그 칼큘레이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거 직경에 이제 이걸 계산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반하고, 그 다음에 C가 떨어졌을 때 노르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부분을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이제 드럼 최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경판의 최적까지도 상세하게 이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일러 설계 부분, 특히 연설계 부분하고 이제 그 강도 계산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일러의 통풍 장치 설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흡수 장치, 그 다음에 기타 설계 부분인데, 시간이 아마 앞에서 상당히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키 부분이거든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느 정도 연습의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그 통풍 장치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하고 그 부분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오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풍 장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옛날에 시골에서 굴뚝 있죠, 굴뚝 밥할 때 굴뚝에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누구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보동보동 나오면은 밥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연기가 좀 더 크게 많이 나오면은 아이고 손님이 오늘 많이 왔네, 장작을 많이 떼니까, 그죠?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나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 통풍 방식이라고 해갖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어를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가 이게 좀 빨리 안 타면 뭐 합니까? 이렇게 뭐죠? 바람 이렇게 해갖고 확 불어갖고 더 빨리 태우게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밥을 좀 빨리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연 통풍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조금 썼는데 지금 이제 보일러 쪽은 거의 이제 잘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특히 이제 잘못하면은 역화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통풍 방식은 많이 안 쓰고 요즘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방식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통풍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입 통풍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입 통풍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 방식, 그 다음에 평행 통풍 방식, 크게 4가지로 통풍 방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유인 통풍 방식입니다. 인듀스 드랍트 해가지고 유인 통풍 방식, 그러니까 자연 통풍 방식, 가압 통풍 방식, 유인 통풍 방식, 그 다음에 평행 통풍 방식, 크게 4가지로 통풍 방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누는데 자연 통풍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연돌 통풍력만으로 이제 통풍하기 때문에 실제 이 통풍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쓰진 않죠. 근데 가스 유속이 한 3m에서 4m 포세크 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뒤에 이제 스택 설계에 나오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스택 설계를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 이런 부분, 특히 더스트라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이게 낮다 보면은 기후로 그냥 다 떨어져요. 그래서 확산을 많이 시켜서 확산 속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통풍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쓰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입 통풍 방식. 요거는 이제 산업용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압입 통풍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포스 드랍트 해갖고 이제 가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압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후처리 설비라든지 환경 설비가 많이 달락달락 많이 붙게 되면은
이 가압 통풍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일러 내 논의 압력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D팬, 유리통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아비통 방식을 써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그 약칭으로 FD팬이라고 하죠. 포식스 같은 유리통 방식. 그래서 이 아비통 방식을 쓰는 게 한계가 있을 때는 이제 평유통 방식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아비통 방식 같은 경우는 유속이 약 20 내지 30m/s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 쪽에 많이 쓰고, 이제 그 보일러 이제 컴팩트화 가능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통 방식, 인듀스 드랍트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약칭으로 이제 ID팬이라고 그러죠. ID팬. 그래서 통풍력은 유인해서 이제 얻는 방식인데, 요거만 따로 쓰는 경우는 요새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쓰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FD팬하고 같이 쓰죠. ID팬이. 그래서 폐열 가열하는 특수한 경우만 일부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통 방식은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FD팬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일 때는 이렇게 유인통 방식하고 같이, ID팬하고 같이 쓰는 평형통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어떤 그 논의 압력에 의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부분은 뭐냐면은 컨트롤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하고, 초기 기동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초기 기동할 때 팬이 온도가 연소가스 온도가 낮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ID팬에 베스트가 이제 저기 되다 보니까 부하로가 걸리면서 처음에 ID팬을 많이 닫아줘야 되는데, 열려 있을 때 그때는 트립이 될 이런 확률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FD팬하고 ID팬하고 항상 어떤 조율을 할 때 그때 어떤 복잡해지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어떤 후처리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을 때는 천상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통풍 방식은 자연 통풍 방식, 그 다음에 FD팬, ID팬, 그 다음에 평형 통풍 방식을 쓰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